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시국이 참 뒤숭숭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저와 선우씨가 어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지금 한창 화제인 응원봉 물결도 보고 윤석열 퇴진, 탄핵, 체포 엄청 외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목이 좀 쉬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녹음한 때로부터 약 열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 169개국에서 듣고 있는 팟캐스트인 여들톡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몇 시간 후에 해제되기는 했지만 지금 한국은 국정 공백이 생겨 있고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많은 톡토로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 여행자들이나 재외 동포 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정치 상황이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 뉴스를 확인하면서 뭔가 불안함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발목 골절로 반깁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불편한데 나라 걱정하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선우씨, 아까 국정 공백이 생겨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윤석열 취임 후부터 공백은 늘 있었어. 문제는 늘 있었지. 공백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았죠. 저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는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화를 위한 정말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투쟁과 싸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는데 그 시계를 마치 거꾸로 되돌리듯이 45년 전으로 되돌리듯이 자신의 정치적인 회생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계엄 선포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짓이다. 그 분노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제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는 오히려 물론 탄핵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우 빡쳐.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요구한 대로 탄핵이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본 것 같아요. 톡토로 여러분, 집회는 힐링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처럼 가슴속에 답답함과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광경을 같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광장에 촛불 들고 수없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촛불 소녀라고 명명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성장해서 아주 중요한 정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소년, 소녀, 청소년들도 정치적인 주체죠. 맞습니다. 근데 K-팝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들을 응원하기 위한 콘서트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과 조명을 내는 응원봉들을 가지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기성세대들은 다소 충격을 받고 아, 우리가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이런 것을 재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K-팝을 사랑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피적으로 색깔을 되게 납작하게 평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럼요. 이런 추운 날씨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담장 제일 앞으로 펜스 일렬로 가려면 어떻게 침투해야 하는지, 어디를 밤을 새면서 사수해야 되는지, 어디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보력이라든가 결집력이라든가 실행력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둘톡에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강함이라는 것을 더 큰 무력이나 물리적 힘만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야만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더 고도화될수록 이 강함에 대한 새로운 척도에서의 해석과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집단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고요.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성숙했고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어떤 성숙도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이런 힘을 느끼고 있고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한동안 더 이어지겠죠. 범야권에서는 탄핵 법안 발의를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도 주말마다 거리로 나서는 상황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아야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일상생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고 여러모로 마음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연말을 맞게 되었지만 각자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또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나가보는 것은 아까 집회가 힐링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훨씬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서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감동이 있고 또 잊히지 않는 그런 배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에서만 서로의 존재를 보면서 성급하게 단순화하던 것과 다르게 아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동료 시민들의 얼굴을, 존재를,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그 광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나가는 것이 이 추운 날씨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집회를 여건이 되어서 나갔다 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속적인 동력을 얻고 일종의 안심을 하게 되죠.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가능성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것을 뉴스로만 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붕괴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이 와중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강 작가님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몇 시간 전이죠. 오늘 새벽에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스케줄도 있고 또 집회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새벽에는 한강 작가님의 강연을 보고 또 우리 집 인프피는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지금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밤에 추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떨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그 강연을 봤을 때 정말 의지가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문이 노벨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 특집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한강 작가님이 강연문을 낭독하거나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어떤 무력을 동원한 폭력 같은 것에서 가장 멀리 있는 느낌의 사람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에 이어서 하지만 이분은 전혀 약하지 않죠. 가장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언급하고 싶은 존재다. 그런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촛불 같잖아요. 힘주어 웅변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그런 낭독을 들으면서 이 힘이라는 것이 광장에서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소리치는 그런 언어도 있지만 그런 언어의 힘도 있지만 이런 촛불 같은 낭독의 힘이 어쩜 이렇게 강할까? 그것은 한강 작가님이 작품으로 또 삶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어제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님이 왜 또 지금 울컥하죠? 가장 자신에게 진실한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전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제 한강 작가님이 이제 자신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셨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장편 소설들을 써왔는가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가님이 소설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세계들 그리고 다뤘던 어떤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상처들,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토록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약한 인간으로서 그것에 대항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K-팝과 응원봉으로 가득 찬 여의도 광장과 첼로 연주가 흐르는 스웨덴의 할리먹는 아주 거리가 너무나 멀었지만 그 시공간이 연결되어서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온라인 서점 종합 베스트 1위는 지금 수주째 소년이 온다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는 소년이 온다가 수주째 1위인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가 있냔 말이죠. 자, 열을 좀 가라앉히고 할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빛 종소리 금종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되었어요. 11월 말부터 착착 부산에도 다녀왔고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에도 12월 10일 화요일에는 천안 가문비나무 아래 서점에서 11일 수요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14일 토요일에는 광영도서관에서 북토크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스타그램에 제가 스케줄을 쫙 정리해서 올려둔 제 상단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지금 장장 5개월간 해왔던 줌 북토크 시리즈의 맨 마지막 카프카의 변신편은 줌으로도 온라인 중계가 됩니다. 이것은 따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민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홍보할게요. 네.
어느새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죠. 제가 25년 1월에 책발전소 북클럽 큐레이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 씨가 2024년 1월에 북클럽 큐레이터 활동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연말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속도 많고 조금 들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새해부터 뭔가 새 마음으로 책을 읽기가 참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하나 씨가 1월에 북클럽 하는 거 보면서 좋아 보였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 1월 북클럽 큐레이터가 되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정말 고심을 하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을 선정을 해두었고 아직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비밀리에 블라인드로 모집 진행을 하는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선우 씨가 참 좋아하는 작가라서 저희 집에 그 작가의 책이 아주 많은데 선우 씨가 이 작품들 중에서도 선별을 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테이블 위에다가 잔뜩 그 작품들을 다 쌓아놓고 다 읽어가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잘 소개하기 위해서 저도 깊이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즐거웠고요.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발전소 1월 북클럽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작성한 큐레이션 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24일에 있는 웨비나도 같이 신청을 하셔서 토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발전소 북클럽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씨가 작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때 같이 읽은 톡토로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저와 함께 또 한 권을 재밌게 읽어보시죠. 하드리아누스로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어제 하나 씨가 김겨울 작가님이랑 토크했을 때 김겨울 작가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텍스트를 계속 읽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씨가 조금 어려운 책을 선정했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저도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톡토로들의 다양한 반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여둘톡 126화는 이미 주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선우 씨의 도쿄 출장 리포트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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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선우 씨가 며칠 다녀왔죠? 5박 6일로 도쿄를 다녀왔고요. 주된 일정은 진보초라고 하는 서점이 아주 많은 도쿄의 지역에서 열린 K북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23일과 24일 토일 양일 동안 행사가 열렸고요. 저는 여기에 참여해서 이스라 작가님과 함께 토크도 하고 그리고 K북 페스티벌 이후에 또 따로 진보초에 있는 한국 서점인 책거리라는 공간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북토크도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K북 페스티벌이면 일본에 번역되어 있는 한국 책의 축제인가요? 아니면은 한국의 책들을 이런 책이 있다라고 일본에 소개하는 그런 축제인가요? 둘 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국가의 책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따로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본격적인 거잖아요. 일본에서 한국 책을 다루고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좀 궁금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거기에는 일본에서 한국 작가의 책들을 번역 출간한 출판사들이 일본 번역서들을 가지고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출판사들이 이제 일본에 어느 정도 소개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해서 부스에서 한국의 책들을 소개하면 또 한국어로 된 책들도 일본 독자들이 구매를 해가시고 이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번역 출간이 이미 되어 있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낸 일본의 CCC 미디어에서 이 8살의 일본어판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 책도 말하기랑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는 CCC 미디어에서 번역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란히 놓여있는 사진을 봤더니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정증보판이 출간된 이야기 장소의 부스가 있어서 그렇게 나란히 한국어판, 일본어판이 판매가 되는 풍경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국제도서전처럼 정말 큰 규모의 페어는 아니지만 행사장은 그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되게 흥성흥성한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어를 잘하시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만나러 온 톡토로들이 계시고 톡토로들은 한국어 팟캐스트인 여둘톡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라 한국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어 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가시고 한국 작가들과 만나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지금의 탄핵 집회의 문화와 더불어 K-팝이 쏘아올린 어떤 작은 공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씨앗을 퍼뜨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선우 씨가 5박 6일 내내 밤마다 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랬잖아요. 김하나, 너는 지금 너의 위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맞아요. 하나 씨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나이 든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아있고 제가 대표로 참가를 했는데 대신에 하나 씨의 모가지가 같이 갔어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얼굴 일러스트를 가지고 패널을 만들어주셔서 이제 제가 뭐 인터뷰를 할 때도 그 패널을 안고 같이 하고 독자분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패널을 가운데 세우고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래서 하나 씨는 없지만 모가지가 내내 우리와 함께했다. 아니 팬분들이 너무 예의 바른 말투로 하나 작가님 모가지와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걸 자꾸 태그해서 올려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게 정말 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감이라는 게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발생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로서 느껴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이나 부조리 같은 것이 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양국의 작가들이 많이 발언하는 시기이고 서로를 통해서 각자를 비춰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시기가 한일 양국의 작가와 독자들에게 아주 큰 축복이구나. 그거를 정말 그 현장에서 몸으로 감각할 수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이스라 작가님이랑 했던 그 행사 토크의 주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통풍이 잘 되는 삶. 맞아요. 저 온라인 중계가 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달려가서 저도 그걸 봤죠. 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좀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일본 독자, 기획자님들의 시선도 되게 재밌죠. 근데 통풍이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바람이 안 통하는 상태가 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성들의 삶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상태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어떤 정상성의 표본들이 계속 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라는 규정을 많이 당하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이상과 그런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들을 많이 느끼는 게 아마도 통풍이 안 되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 작가도 저도 그 통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선우 씨가 그 여자력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거는 일본 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였는데 일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국가의 여성들의 삶을 하나로 퉁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의 삶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아까 말한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특히 언어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그런 작가의 입장에서는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라고 해서 여자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이상하죠. 좀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자력이 뭐냐. 그러니까 힘력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자에게서 힘을 빼앗는 그런 어떤 프레이밍이죠. 그 이슬아 작가님과 같이 북토크를 할 때 서로 나는 데드리프트 몇 든다, 나는 스쿼트 몇 친다, 막 이런 힘자랑을 하던데 그런 식의 힘이 아니라 여자라면 남자들에게 부드럽게 전통적으로 여자답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이 훨씬 더 힘이 있다. 그게 능력치라는 식으로 여성들을 얽매는 옥죄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더 가두는 말이 그렇죠. 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빼앗는 그런 말이죠. 기만적인 단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 토크가 끝난 후에 사인을 받으러 오셨던 일본 독자들도 그 얘기가 너무 좋았다. 굉장히 후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선우 씨가 그랬잖아요. 여자력이 뭐냐. 인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력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말이야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기운을 빼앗는 말이니까 인간력, 자기력을 키워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쯤에 많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는 말일 줄 알았는데 요즘도 여전히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또 화요일 북토크에 오신 독자들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런 말이 쓰이고 있다고 싶어서. 근데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압박하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여성들이 조금 더 뭐랄까 일본 특유의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한국 여성들이 더 좀 할 말을 하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되게 후련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독자들께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느꼈던 게 언어라는 게 참 소통에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톡토로들을 만나면서 되게 충격을 받기도 했고 아 정말 외국어를 공부해서 익힌다는 게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거를 느낀 한편으로는 출판사 부스에 주최 측에서 통역을 한 분씩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오시는 독자분들께 책도 설명하고 접객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셨는데 그분이 당연히 일본어는 잘하시죠. 근데 그분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고 훨씬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서 모든 손님들을 다 사로잡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여둘톡에도 출연했던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 이분은 가기 전부터 자기는 K북 페스티벌에 한복을 입고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설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또 노란색 한복이라는 걸 너무 눈에 띌 것 같잖아요. 약간 머리에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복장이 정말 본격적이던데요? 아 정말 완전히 그 가락지까지 너무 잘 갖춘 복장으로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한복이 저는 막 노란색 너무 막 센 노란 그런 채도가 높은 노란 한복을 상상하면서 좀 안 예쁘겠거니 내심 얕잡아 봤는데 또 김영석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신 한복이더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쁜 거예요. 첫날부터 그렇게 한복을 떨쳐 입고 일본어는 못하지만 어떤 기세로 모두를 그냥 사로잡는 거죠.
가와이 네코짱 캬렌다 프레젠토 이러면서 그래서 역시 소통은 기세로구나. 정말 외국어를 아주 뛰어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기세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또 느꼈죠. 선우 씨가 아까 김하나 너는 우리의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했던 것처럼 네. 실제로 가서 이 체감한 톡토로들의 열기 이런 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로 고베에서도 오시고 오사카에서도 오시고 또 선우 씨가 일본은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폭설이 막 11월에 쏟아져가지고 눈을 정말 그야말로 뚫고 왔는데 짐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맞아요.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선물이랑 편지. 맞아요. 지금도 저희 집의 테이블 위에는 일본 톡토로님들이 주신 온갖 간식들이 쌓여 있어서 저희는 요즘 밥 먹고 나면은 오늘은 뭘 먹어볼까 하면서 토실토실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아니 제가 K북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 집 거실 테이블에는 J 과자 페스티벌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쏠랑쏠랑 우리가 오늘은 뭐 먹지 이러면서 까먹으면서 아직까지 도쿄 출장에 기분 좋은 여운을 즐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톡토로들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북토크를 하거나 톡토로 투게더 공개 방송을 하고 나면은 한동안 그때 들었던 어떤 말들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외국 독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그런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잊어버리려고 숙소에 들어가면은 그날 만났던 독자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막 적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독자께서는 이 책은 저에게 오마모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죠? 저도 오마모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 책의 번역가인 시미즈 치사코 선생님이 통역을 계속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설명을 듣기로 일본에서는 운을 빌 때 뭔가 행운의 부적 같은 거 그런 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거를 오마모리라고 한대요. 근데 이 책이 자기에게 행운의 부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가 그래서 그렇게 늘 지니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고 또 다른 독자께서는 이 책은 진세노 바이브루다. 이거는 저도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인생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꼭 김하나랑 같이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모가지로는 허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독자분들이 조금 다정하면서도 약간 수줍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인만 받고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기가 없고 수줍어서 그냥 갔는데 제가 나댐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대라고 하셔서 다시 왔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책도 재미있게 읽었지만 정말 계속 여들톡을 듣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굉장히 낡은 초판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읽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에 나온 책이겠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나달나달해지고 색도 바랬더라고요. 그 책을 저한테 이제 사인을 받고 보여주시면서 이 책에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이 책이 낡았다는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셨나 봐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가 이제 아이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로 아이가 사랑이잖아요. 이 책에는 사랑이 많아요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고서 홀가분해졌다. 삶이 편안해졌다. 이런 분이 계셨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 일본 독자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었죠.
우리나라 독자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인생의 선택지가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로부터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나에게 주어진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50대 기혼 여성이고 아이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자매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정말 다양한 표현을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졌던 북토크는 조금은 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행사였고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또 두 번째 북토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우 씨가 급히 일본에서 산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슬아 작가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출장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있는데도 그 성실함의 아우라에 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슬아 작가님 핸드폰 바탕화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뇌과학에 근거한 최적의 시간표예요. 그걸 일본의 어느 뇌과학자분이 주장을 했다는데 새벽에 6시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글을 몇 시간 쓰고 뭐 점심을 먹은 뒤에는 뭐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저녁 시간에는 뭐 운동을 하면 좋고 그러니까 뇌과학에 근거해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활법 그 시간표를 휴대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정말 많은 글을 다양한 장르로 쓰고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자신의 드라마 집필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장 가기 전에 각자 너무 바쁘니까 이제 토크 내용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가 전날 만나서 그럼 이런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완벽한 질문지를 딱 짜가지고 아침 9시 예약 발송으로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람이다. 오타니 쇼헤이의 그 만다라트 아시죠? 이 사람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네모로 이렇게 돼 있는 목표를 계획표 같은 세우고 거? 이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과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는가. 오타니스라. 오타니스라와 2박 3일을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오타니스라는 일본에도 그냥 오지 않았더라고요. 우쿨렐레를 들고 와서 본인의 북토크, 소규모 북토크 때 독자님들께 일본어로 된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걸 준비를 해온 거예요. 우리 악기. 원래는 기타를 하는데 네. 이제 기타는 가져가기 너무 크니까 우쿨렐레를 가져온 거지.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갔던 저는 갑자기 나 자신 느꼈군요. 이대로 괜찮은가 위기감을 느꼈는데 저희 악기에 또 좋은 점이 뭐겠어요. 리코더는 아무 데서나 다 판다라는 거죠. 문방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리코더를 사러 일본에서 갑작스런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는 좋은 의미로 덕후 용품들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내가 LP판을 수집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가서 LP를 레코드 디깅을 할 수 있는 샵이 너무 많죠. 덕후라는 말 자체가 오타쿠에서 온 말이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굿즈를 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죠. 내가 리코더로 연주를 하고 싶다? 악기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갔는데 처음 간 곳이 건물 전체가 악기를 파는 곳인데 간판에도 이미 되게 깁슨 그 전자기타가 그려져 있고 5층이 다 기타만 파는 데인 거예요. 오, 기타 건물. 들어가서 혹시 리코더 아리마스까? 이런 거를 물어보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조용히 나와가지고. 왜 너의 있을 악기에 리가 그렇게. 없어. 있을 리가 없어. 1층 깁슨, 2층 깁슨, 3층 다른 기타 뭐 이런 데야. 그래서 한 2-3군데를 그렇게 전전하다가 한 5번째 정도를 갔더니 거기는 목관 악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기댈 언덕은 여기로구나. 목관 악기 건물이었던 거예요? 네. 건물 전체가? 대단하죠. 그것 와. 또한. 그래서 뭐 색소폰 파는 데도 있고 플룻 파는 곳, 클라리넷 파는 곳 그게 건물 전체인 거예요. 톡토로 여러분, 색소폰은 놀랍게도 금관악기가 아니라 목관악기라고 합니다. 플룻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목관악기로 분류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재질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분류법으로
나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딱 그 건물에 들어가서 리코더를 파는 층에 올라갔더니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이렇게 큰 테너 색소폰을 메고 우부부부부 이러면서 불고 있는 거예요. 와, 약간 스윙걸즈 멋있다. 이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일본에는 왜 브라스 밴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학교마다 그런 밴드 활동을 하는 취미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막 잡지도 되게 다양하게 거기 꽂혀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층을 올라갔더니 그 건물에서 이제 대여해주는 연습실들이 있는데 연습실마다 그렇게 학생들, 일반인들이 들어차서 자기의 관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클라리넷 불고 누구는 트럼펫을 불고 이러면서 방음실에서 그래서 악기상에서 구입한 리코더를 가지고 화요일 작은 북토크에서 깜짝 선물로 연주를 해드렸어요. 톡토로들이 너무 좋아했겠네요. 좋아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하나씨랑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서 리코더를 연주를 하다가 저 혼자 불고 있고 톡토로들이 다 촬영을 하시니까 이 분위기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중간에 버스 부분 들어가지 않고 황급히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슬퍼질까봐. 너무 숙연해져서. 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씨랑 저랑 이제 부산의 마우스 북페어에 가서 둘이 좀 본격적으로 연주하는 북토크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음악이 비로소 꽉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또 반주자의 중요성을 실감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리코더는 너의 우쿨렐레가 있어야지 빛이 난다. 이런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김하나의 모가지 소중하다. 근데 그렇게 북토크를 하고 나서 주말에 K북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편지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짐을 다 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K북 페스티벌에 오셨던 분들이 화요일 북토크에 또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선물과 편지를 또 그만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신 분들도 토요일 날 들었던 토크의 내용이 좋았다. 그런 감상도 써주시고 하나 작가님이랑 돌아가셔서 이거를 같이 드셔라. 막 이렇게 선물도 전해주시고 해서 짐이 2배가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한일 양국의 어떤 절묘한 거리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독자들의 편지를 받고서도 느낀 게 이분들이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어로 편지를 쓸 정도니까. 근데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는 묘하게 다른 어떤 필체라든가 약간의 좀 다른 표현이라든가 아주 드물게 맞춤법이 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분은 저보다 글씨 잘 쓰시는데요? 아니 너무 잘 쓰세요. 너무 잘 쓰시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정말 알겠다. 이분은 이게 선천적으로 매끄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노력해서 습득하고 익혀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휘해줬다라는 게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흔들림 필체라든가 가끔씩 어긋나는 맞춤법이나 어색한 표현 같은 게 오히려 더 되게 찡하고 좋았어요. 받은 편지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네. 저는 95년생 한국 문학과 뜨개질을 사랑하는 일본 톡토로입니다. 토요일 토크 이벤트로 선우 작가님을 처음 직접 보고 그 멋짐에 반해버려서 편지를 씁니다. 여기도 처음이 저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약 1년 전부터 여둘톡을 듣기 시작한 병아리 톡토로입니다만 여둘톡과 여둘살은 제 인생에 다양한 선택과 선택할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아직도 20대이지만 슬슬 인생의 중반기가 가까워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다움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망설임이 항상 나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 선우하나 작가님 두 분의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떠올리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K북 페스티벌에 가서 선우 작가와 이슬아 작가의 토크 이벤트도 같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웃나라 여자들의 멋짐에 놀랐고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응원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감동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데 정말 다들 너무 한국어를 잘하신다니까요.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대셔도 나대셔야 됩니다. 됩니다. 일본 독토로님들 나대십시오.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황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카모토로입니다. 근데 일본 톡토로님들이 일본식으로 톡토로 이름 짓는 것도 너무 귀엽네요. 카모가 오리죠. 아, 오리토로님. 카모토로. 2년 전 일본어판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고 바로 여둘톡도 듣게 되었어요. 매번 제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주제가 되어서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선우 작가님을 뵐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나데라입니다. 나데라의 뜻도 잘 몰랐던 제가 사전을 검색하고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해 직장에서 남자들만 있는 회의에 나대자고 승진 시험을 봤습니다. 제 나이, 괄호 열고 75년생에 승진 시험을 보는 것은 늦은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나대라라고 자신을 북돋았어요. 면접 대기실에서도 나대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 살고 있는 톡토로가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합격했고 와 축하드립니다. 내년 50세인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노안인데 이렇게 작은 글자로 써버렸습니다. 김하나 작가님도 언젠가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모토로 올림 하셨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근데 일본 톡토로님들께 우려 아닌 우려를 약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이 나데라 방송을 할 때는 이 나데라라고 하는 게 일단 기존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렛대처럼 더 큰 힘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뜻이었으니까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 톡토로님들이 한국 사람에게 칭찬의 의미로 잘 나대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너무 근데 잘 나대셨어요. 너무 그러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의 캠페인이 이웃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코베에서 오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코베에서 사는 91년생 일본 톡토로 해토로입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2020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멋진 무대에 완전 빠져서 그들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편지를 와 정말 많이 쓰셨네요. 거의 한 10장 써주셔서 제가 중간에 조금 발췌해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그 나라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온도나 깊음 그리고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단어의 이미지와 딱 맞고 무언가 뇌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본어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 같으면 깊이가 있다, 내지는 깊다라고 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오히려 시적인데요. 그렇죠.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한국말을 쓰며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 좋게 그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 무역회사에서 한국 고객님들께 한국말을 쓰며 제품을 제안하는 영업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8년 가까이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던 극내향인 저에게는 쉽지 않고 매번 망설여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영업과 한국어, 새로운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요령 없는 저에게는 마치 공을 타면서 줄넘기 하는 느낌입니다. 표현이 그러게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공을 타면서 줄넘기를 한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시기상조인가? 서투른 한국말로 인해 손님들이 불편하시지는 않나? 이익만 생각하는 윗사람은 어떻게 설득해야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스포티파이로 요즘사에 출연하신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의 말씀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불안한 20대, 30대에게 도움이 되는 명언이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멘트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산이 될 거예요. 라는 선우 작가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작가님의 말씀처럼 변화 위에 계속 있고 파도를 잘 타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받습니다. 아침에 무거웠던 발걸음이 싹 가벼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 무사히 첫 거래가 성공했고 지금 다음 거래의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와. 저는 좋은 한국 손님들 그리고 두 분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 즐거운 어른이 되도록 힘차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해주셨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한강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압적으로 눌러지지 않는 언어의 성격이 있고 그것이 언어의 힘이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일본도 한국도 좀 더 억눌려진 여성들의 삶이지만 언어의 힘을 통해서 서로가 양국의 여성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몇 번 뵌 적도 있는 일본 톡토로 앙시오 님이 종이 편지를 주셨네요. 작가님 일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고제비 선우 작가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음식을 드셨길 바라며 그리고 작가님을 기다렸던 일본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가시길 바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에는 작가님들의 책을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작가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오랜만에 편지 쓰는 김에 제 올해의 가장 큰 나댐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지인분이 올해 초에 초급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을 구하고 계셨는데요.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어요. 와. 저는 그냥 한국어를 좋아하는 대학생이고 교실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는데요. 처음엔 많이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적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제 엄마 아빠랑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분들과도 친해졌고 매번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겨서 강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서 합격도 받았어요. 이게 다 나데라라는 세 글자를 제품에 새겨주신 작가님들 덕분입니다. 내년 4월부터 도쿄에서 직장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많은 톡토로 분들과 작가님들이라는 인생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다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외국어로 쓰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외국어를 잘하시니까요. 작가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작가님의 일본 방문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하나 작가님도 뵐 수 있길.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행복했어요, 저. 그리고 제가 요새 하루에 한 번 이상 얘기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김하나 꼭 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물론 독자들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교류의 감각도 있지만 톡토로들과는 훨씬 더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어떤 내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여둘톡과 톡토로들의 일원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본에 가서도 이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직업 만족도 최상. 지난 주인가에 음악을 좋아하는 독일 톡토로가 스포티파이에 댓글 달아주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너무 잘하면서 이렇게 메일 보내주셨던 카토로님. 그죠. 한국에 유학하셨던 분이셨죠. 정말 선우 씨가 이번에 일본에서 외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언어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흘러가고 또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분들이 또 우리에게 힘을 전해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계신 톡토로 분들께서도 K북 페스티벌과 저의 북토크 후기 메일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북토크 자리에서 서로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옆자리 사람과 친구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메일을 차례로 소개해 볼게요. 황선우 작가님, 김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토시바구에 살고 있는 토시마토로입니다. 11월 26일 진보초에서 열린 선우 작가님의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서점의 공간은 늘 혼자 책을 읽던 저에게는 숨어있던 친구를 찾은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톡토로는 어디에서나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서점에서 톡토로들을 보았던 느낌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상상 속의 생물인 것 같고 이게 내가 많이 들어봤던 톡토로구나 라고 느껴 기쁘고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우 작가님이 시작할 때 일본어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일본어로 아주 길게 인사를 하던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일본어를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유용하게 인사말을 하고 그 뒤로는 계속 한국어로 했습니다. 북토크에서 해주신 얘기 중에 여성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를 응원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말을 걸어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 사연은 북토크에서 만난 분과 함께 카페에서 쓰고 있어요. 북토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그분과 저는 행사가 끝나고 선우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며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20대이며 일본어를 공부하러 온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53세이고 일본인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학 유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그분은 일본으로요.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가 통해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오쿠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각자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서도 사연이 도착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책 이야기나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분이 아니라 친구가 됐습니다. 두 분의 책과 여둘톡이 연결시켜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한번 만난 분과 다시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책을 좋아하고 톡토로이고 믿을 만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둘톡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한국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시마토로님께서 이어서 메일을 한 통 더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사연을 쓰느라 시간이 걸려서 밤 1시를 넘었습니다. 유튜브나 볼까 했더니 계엄 선포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상태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고 한밤중인데도 수만 명이 생중계를 보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 반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생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X, 그러니까 트위터를 보면 순식간에 수습됐다.
계획이 허술하다라는 냉소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계획이든 뭐든 우리는 권력자가 마음먹으면 국회에 무장한 군대가 진입한다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분들의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시민들도 이런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번 건을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 그 다음에는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제 카페에서 재회한 그 친구님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역사 수업이 석기 시대부터 느긋하게 시작해서 현대사를 배울 때쯤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 학기가 끝나버린다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랬어요. 그 해의 마지막 학기에 역사 선생님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님도 한국도 똑같아요 라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둘 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사피엔스였어요. 역사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사회를 보다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마침 도쿄에서는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중인데 저는 2번 보러 갔어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서 한국이 어떻게 싸우고 어떤 희생 위에 민주주의를 이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들고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수습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시마토로 드림 하셨네요. 한국 작가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한국인 친구가 생기고 같이 카페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메일을 보내고 이어서 그 나라에 이렇게 커다란 일이 생겨서 그것을 또 자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톡토로 특파원들의 힘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토시마토로의 친구 홍토로입니다 라고 그 친구분께서 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도쿄에 6개월째 살고 있는 새내기 유학러 홍토로라고 합니다. 2년 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부터 여둘톡을 들었는데 도쿄에 오고 나서야 첫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달 도쿄 진보초에서 열린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토크는 타국 생활 중 만난 반가운 친구 같았습니다. 그날은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들도 계셨고 일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우 작가님의 말씀이 통역되기도 전에 말을 바로바로 알아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한국어판 8살 책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톡토로라고 밝히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북토크에서 일본에서의 사랑을 실감하시냐는 질문에 선우 작가님은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공감이 가서 메모해 두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 모두 동북아시아 역사와 가부장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하며 침묵하지 않고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 모여서 눈을 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서로 닮았지만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서 교차하는 지난 도쿄 북토크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토크가 끝나고 사인 차례를 기다리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톡토로 분과 스몰 토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바로 토시마토로 님입니다. 일본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확인한 우리는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며 그 짧은 시간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오후 신오쿠보 근처 한국 디저트 카페에서 수다를 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장 3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더라고요.
토시마토로님은 제 일본어가 서툴고 느려도 섣불리 제 문장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 뒤 상냥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주곤 했습니다. 때론 한국어를 써가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토시마토로님의 상냥함 덕분에 저희는 초면에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깊은 주제로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니. 지금이 지난 6개월간 일본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속 얘기를 털어놓았다는 것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여둘톡 선우하나 작가님들이 꾸준히 쌓아주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둘톡이 주식 팟캐스트였다면 이만큼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서로 웃었어요. 주식 팟캐스트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북토크부터 북토크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어진 자리까지 타국 생활 중에 만난 반가운 친구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가득 받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도쿄로 걸음해 주신 황선우 작가님, 북토크 진행과 통역을 맡아주신 일본 선생님들, 현장에 존재감 뿜뿜하며 계셨던 이야기 장수님들, 그리고 진보초 한국책방 책거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저를 인연으로 받아준 토시마토로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홍토로님도 여기까지 메일을 쓰셨다가 계엄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날 신오쿠보 카페에서 한국, 일본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현대 지성인에게 필수적인 것에 대한 대화도 나눴어요. 저는 페미니즘, 금융, 그리고 근현대사를 꼽았습니다. 특히 저는 나열한 순서대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젠더 이슈와 여성 차별을 인지하는 데에서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에게 필수 교양이지만 공교육에서 배제된 것이 어디 그뿐일까요? 토시마토로님도 근현대사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학창시절 선사시대는 자세히 가르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쯤에서는 시간이 없으니 자습을 시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근현대사 수업을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인류가 어떻게 수렵 채집을 했는지 그리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어도 근현대사를 배울 시간은 만들 수 있었을 거라며 선사시대 역사야말로 자습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는 말에 우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저희 때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희 때 국사책을 보면 현대사 부분은 정말 한 2-3장에 다 압축되어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해방 이후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한 장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배워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서 왜곡도 너무 많잖아요. 진짜 뗀석기 간석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습을 해도 되지 않나? 그 부분이야말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놀라셨던 마음과 또 빠르게 대응한 국회의원 190명과 국회로 달려나간 시민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저는 그날 한국 공교육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만큼 필수적인 학습이라는 걸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의 시국 관련한 집회를 알고 계신 톡토로 분이 계시다면은 팟캐스트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홍토로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각자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시마토로님께서 역으로 저희에게 권해주신 다큐. 저희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을 놓쳐서 못 맞아요. 봤거든요. 기리의 김대중 꼭 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계신 톡토로 분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전해주시는 메일을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잘 받았고요. 지금은 사실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한 시점에 단면적으로 다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지켜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스로 참여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과
김예은 마케터님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축약해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한복으로 K북 페스티벌 현장을 센세이션으로 몰고 간 포토부스가 된 인간 이야기 장수님의 메일입니다. 내가 한국이다. 독자님들은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일본에서 만난 톡토로님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잊을 수 없는가, 무엇이 제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웠나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톡토로님들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들이 좋아요.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은 제 삶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고 제 인생의 위로와 구원이 되어 주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일본 톡토로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희한하게도 언제나 한 권의 책만이 아니라 인생, 삶이라는 크고 넓은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삶을 바꿔놓는 이야기. 한 사람의 삶에 빛을 쪼여주고 등대가 되어주는 이야기. 제가 꿈꿔왔던, 팔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였지. 아, 나는 이래서 책 만드는 삶을 택했지. 열렬한 애정과 열정으로 빛나는 톡토로님들의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 선우 작가님과 함께 일본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다음엔 하나 작가님과 이옥선 작가님도 함께 다시 와주겠냐고 간절하게 말하는 한 분 한 분을 마주하면서 저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책을 만드는 이유를, 이야기 장수로 살아가는 이유를 고스란히 실감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톡토로님들께 살짝 귀띔 드리자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와 함께 K북 페스티벌 이야기 장수 부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인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후! 많은 톡토로님들이 부디 즐거운 어른을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제게 당부해 주신 그 일이 실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의 책들도 열렬한 톡토로님들 덕분에 일본에서 꾸준히 번역될 테니까요. 다음에는 기다리시는 대로 김하나, 이옥선 작가님도 함께 일본으로 날아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려봅니다. 내내 시간에 관계없이 곤니찌와라고 해맑게 손을 흔들던 뭘 모르는 저이지만 하루 종일 굿모닝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일본 톡토로님들께 제가 사요나라라는 인사말은 본능적으로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요. 다시 만나 서로의 삶에 빛을 비추고 삶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을 경험할 테니까요. 모두 다시 만나요, 일본 톡토로님들. 곤니찌와. 마지막 말이 너무 웃겨. 카와이 치마 저고리 편집자 장수토로 올림. 스스로 귀엽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현실 장수님이 이렇게 책을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재발견을 했다. 편집자로서 소감을 남겨주셨는데 김예은 마케터님은 신인 마케터로서 또 자신이 그 직업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실감을 했다.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일본어 너무 잘하시던데요? 거의 동시통역을 해주셨죠. 근데 일본 방문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김예은 마케터도 그렇고 일본에 계신 톡토로들을 보면서도 느낀 게 정말 요즘 20대들은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니까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너무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은 마케터님, 그러니까 마토로님은 일본어로 책을 설명했을 때 독자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고 재밌어 보인다면서 실제로 구매를 결정하셨을 때 사실 마케터의 일이라는 게 뭔가를 파는 거잖아요. 그 잘 파는 거를 뭐 온라인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험하다가 정말 1대1 대면으로 책을 팔 때 그 희열이 그것도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 희열이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에피소드가 재밌었어요.
마토로님은 이야기 장수 말고도 달 출판사에서도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마케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여성 독자님이 오셔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토로님이 어떤 책을 찾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서 감정의 위로가 되는 책을 찾고 싶어요. 이런 사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토로님이 박준시님의 계절 산문을 추천해 드렸다고 해요. 현장에서 몇 개의 글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고 그 독자분이 구매를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요? 네, 그래서 편집자님이 계산하시다가 갑자기 둘이 언제 친구가 됐냐고. 마토로님은 읽고 꼭 좋은 밤을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 일본 독자님은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매일 밤 읽겠다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맺어준. 그렇죠. 갑자기. 마토로님과 일본 독자님. 그래서 마토로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타인의 삶이나 현재의 깊은 고민을 알 수 있는 것이 책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독자에게 책이 닿게 하는 마케터이고 싶었기에 제 손에서 독자님의 손으로 책의 물성이 가서 닿는 그 모든 순간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작가, 편집자, 마케터가 다 직업 만족도 최상이 되어서 돌아온 그런 출장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면서 기다렸던 저에게도 굉장히 만족도가 최상이었던 것은 제가 선우 씨가 일본 갈 때 부탁했던 게 있잖아요. 간식. 프레스 버터 샌드를 사와. 이렇게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선물용 과자로 굉장히 좋은 품목입니다. 프레스 버터 샌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같은 출장 팀이었던 이야기 장수의 김도윤 마케터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씨와 제가 최근에 도서 출판계 관련한 행사에 갈 때마다 출판계 분들이 K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25화는 아세멋, 풍미 마스터클래스 백지혜 작가 인터뷰 편이었습니다. 색강토로님께서 백지혜 작가님 너무 반가워요. 서촌 바르셀로나 성산동 제리코 시절 음식 기억나요. 당근 레시피도 엄청 먹었답니다. 참고로 오뚜기 스프에 청양고추 다져서 살짝 넣어도 맛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청양고추를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 톡토로님께서 이 백지혜 작가가 예전에 운영했던 성산동에 있었던 제리코 바앤 키친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워해 주셔서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네. 시실리 0609님께서 정멜멜 사진작가님의 팬이라 팬심으로 샀던 채소 마스터 클래스의 작가님이시네요. 그 당시 전 요알못이었지만 레시피가 복잡하지 않고 완성된 사진이 너무나 있어 보여. 당근 레시피와 가지 요리, 간단한 야채 딥은 곧잘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책도 안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이든님께서는 음식을 해먹어 보시고 사진을 팟빵 댓글란에 올려주셨습니다. 퇴근길에 여둘톡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건미역 알배추 전골이다. 버섯 대신 집에 있는 두부를 넣고 육수는 쯔유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진 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두 분, 아니 세 분 작가님들 그리고 톡토로분들 따뜻하게 저녁 식사하세요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저녁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보니까
너무 또 입맛이 도네요. 그러게요. 망가닥 버섯을 넣으면 좀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버섯 대신에 두부를 넣으셨는데 한결 부드러워서 조금 더 푸근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미니크 로로님께서 백지혜 작가님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제리코 레시피 꼭 가보고 싶어요. 풍미 마스터 클래스도 꼭 읽어볼게요. 여둘톡 없는 지난주는 우울했는데 이번 주는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늘 정보 가득, 웃음 가득, 지혜 가득 나누어 주시는 언니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주 에피소드도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백지혜 작가님 우리 평소에 탁구 칠 때의 말투보다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네. 심야 라디오 같은 느낌을 끝까지 유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 김씨 존스님이 볼륨을 좀 올려서 작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산타클라라 톡토로님께서 아니 혹시 백지혜 작가님 예전 제리코 바앤키친 셰프님이신가요? 동료 교수님께 소개받은 후로 2016년에 한국 떠나기 전까지 너무너무 자주 가던 파스타 가게였어요. 세미나 연사님 접대도 하고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엄마랑 이모도 모시고 갔었네요. 미국 온 후에 그 맛이 그리워서 집에서 파스타 만들 때마다 기억을 더듬어 흉내를 내곤 했는데 요리책이 3권이나 출간되었다니 당장 주문해야겠어요. 다음에 서울 가면 꼭 다시 가보고 싶네요. 치열했던 제 30대 시간 중에 쉼표 같은 곳들 중 하나였어요. 해주셨네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이분 성산동에 있던 그 제리코 바앤키친 그분이실까요? 인생 엔초비 파스타를 맛봤던 곳입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파스타 마스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메뉴는 조금 바뀌었지만 성산동 제리코 바앤키친이 그리우신 분들은 연남동의 새로 연 공간에 캐치 테이블로 예약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토로님께서 백지혜 작가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군요. 이런 요리 팟캐스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레시피가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란토로님께서 오프닝에 뮤트된 파워와 미성으로 내신 파워 듣고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끝까지 듣자마자 백지혜 작가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댓글 쓰려고 달려왔더니 역시나 다른 분들도 같은 걸 느끼셨군요. 아나운서 혹은 성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발음도 정확하고 설명도 차분히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경험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백 작가님께서 쓰신 2개의 책을 다 구매했었어요. 그중에 무스프, 고사리 파스타를 여전히 맛있게 해먹고 있습니다. 고사리 파스타는 평소에 파스타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60대 어머니에게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책도 구매해서 요리의 킥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레시피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찹쌀옹심이님께서 입맛이 없는 거란 뭘까를 너무 아련하게 말씀하셔서 한참 웃었어요. 크크크.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양산톡도로님께서 125화 풍미 마스터 클래스 편 듣고 겨울한담 편을 다시 듣게 하는데 백지혜 작가님 이야기가 그날도 나오고 하나 작가님이 신맛을 싫어한다는 말도 똑같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하셨네요. 오, 그랬군요. 이렇게 왔다 갔다 들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류님께서 신치광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건 줄 아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요즘 많이들 더러 쓰이는 말이죠. 네, 쓰는 말이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상황과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란토로님께서 어제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계엄령에서 언론 통제를 감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 언론사와 여둘톡 방송이 떠올랐어요. 여둘톡이 비록 정치 비평을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이 방송이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방송 여둘톡 사랑한다는 고백 갈기러 왔습니다. 다음 주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마곡톡토로님께서는
언니들 착잡한 마음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간만에 꺼내들어 윗집 실수로 천장에서 물 샜던 에피소드 읽었습니다. 그날이 8년 전 그날이었죠. 오늘은 마음에서 물이 셉니다. 허허 해주셨네요. 선우 씨랑 저랑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할 때쯤이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저희 거실에서 떨어지는 물에 대야를 받쳐놨을 때 그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를 들었던 날이죠. 그리고 이사 준비할 때도 촛불 들고 내내 광장에 다녔었죠. 책에 그 장면이 에피소드로 박제가 되어 있는데 떠올리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아마 한 3개월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6화는 황선우의 도쿄 출장 리포트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